21세기 대전망에 이제 인도를 읽었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진핑 황제의 적이라. 중국은 자국 정치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다고 가시할 길을 한껏 넣을 것이다. 베이징 지국장이네요. 레니. 중국 공산당의 계획대로 만사가 풀린다면 2022년 미국은 중국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욕적인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중국 지도층은 자유선거를 질색하지만 여론조사를 해석할 줄은 안다.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며 그 결과 미 국회가 양분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심지어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지려고 예측하는 헤드라인을 중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선거 결과 여론조사대로 나온다면 중국의 선전기관으로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혼란과 후퇴로 이어지는 사이에 중국은 단일 정당 규정에 힘입어 질서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홍보할 새로운 기회를 얻는 셈이다. 시 주석에 미국과 대조적으로 베이징의 22년은 20당 대회가 지배될 것이다. 데이리스 기둥과 붉은 카펫, 눈부신 샹들리에로 장식된 인민대회당에서는 당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저도 면밀하게 통제된다. 가을에 열릴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드러내는 자리다. 5년 또는 10년 더 주석직을 유지할 것인지, 일종의 은퇴를 하고 막고에서 지휘력을 행사할 것인지 알려질 것이다. 특히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앞으로의 계획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에 따른 예상을 깨고 차기 당대표가 직책대로 늘어서는 새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카페에 깔린 연단으로 이끌 것이다. 시진핑이 후계자 후보 한두 명을 대동한다면 5년 임기를 한 차례 더 하고 물러나겠다는 신호다. 현재로서는 경험 나이 시진핑과의 긴밀한 관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확실한 후보자는 없다. 또는 79세가 되는 2032년 당대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2027년에 당대표 자리를 잇기는 나이가 많은 오래된 정신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어린 후배 등 후계자로 보기는 어려운 검은 양복의 당원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연단에 오를 것이다. 당대회는 5년마다 열린다. 현재 그래서 당대회는 당대표의 평화로운 세대교체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당 지도부의 변화는 5년 일찍 신호하는 것이 관례다. 시진핑은 이미 2017년 당대회에서 후계자 지명을 거부함으로써 최근의 선례와 선을 그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에 한 지도자가 너무 큰 권력을 갖거나 자리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시진핑은 이에 도전하는 셈이다. (2018년) 중국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앤 것도 역시 기존 합의에 대한 공격이다. 시진핑은 주석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직책을 갖고 있으며 2018년까지 주석직은 그중에 유일하게 임기 2회라는 제약이 있었다. 시진핑 지지자들은 중요 계획을 단행하기에 필요한 만큼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지는 오늘날의 중국에서 시진핑 반대파는 말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시진핑이 어떤 길을 택하든 다음 당대회는 공산당에서 여는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정치 체제의 장점이 자신을 갖게 되었다. 최근까지 정치 모델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전에 유엔이나 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중국 외교관들이 국제적인 규범이나 법률을 살짝 비틀어 세계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 독재를 받아들이게 하려 했다면 오늘날 중국의 대사들은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까다로운 개인주의보다도 중국 모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졌다고 홍보할 준비가 된 것이다. 동시에 베이징 고위 공무원들은 언제나 위협을 느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을 찍어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고 믿는다. 외국인의 비판을 참지 못하며 서구 정부가 자신들의 실책에는 눈 감고 중국을 책망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베이징에는 자신감 또 자만심과 피해망상이 이상하게 섞인 묘한 기운이 감돈다. 이것이 시진핑에게 힘을 보탠다. 그는 현재 세계 질서를 설명하면서 100년 만에 큰 변화를 자조입에 올린다. 공산당에서는 이런 중요한 순간 최고 수뇌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한동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11일이면 그 차이는 놀랄 만큼 벌어질 것이다. 얼어붙은 겨울, 적은 해외 관광 관객 유입을 금지해 올림픽 보이콧을 피할 것이다. 관객 유입을 앱스타인 중국 담당 편집자인데 2022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누가 참가할 것인지 한동안은 확실하지 않았다.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 등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참가하지 않을 행사를 보이콧할 수는 없다. 21년 9월 조직위원회는 중국의 외 지역에서 오는 관객을 받지 않을 것이며 도쿄 하계올림픽 때보다도 더 엄격한 코로나19 법을 안에서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주최국이 초대한 세계 지도자들과 승인받은 해외 언론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극도로 통제된 중국 국내 행사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폐쇄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활동가들이 중국에 선사하려 했던 정치적인 악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상으로 주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올림픽 환경 조성에 합의한다. 저널리스트는 인터넷 접속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자유로운 집회의 저항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거의 의미가 없다. 공식적으로 차별이 없는 올림픽에 위구르족이 참가하는 것을 중국이 막는다면 IOC가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 해외 언론은 인권 문제에 접목하겠지만 중국이 경기가 열리는 법을 밖에서 서양 기자들에게 비자를 내줄 가능성은 낮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에 미국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례처럼 특정 국가가 의도적으로 불참한다는 소식은 없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받는 IOC 후원사들은 기업으로서 올림픽 자체를 후원할 뿐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불참으로 의사를 표시할 듯하다. 그러나 중국의 엄격한 팬데믹 관련 규제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련자인 참가 선수들이 남는다. 선수들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용감한 금메달리스트가 중국 공산당의 분노를 무릅쓰고 시상대에서 상징적인 저항의 몸짓을 보여도 너무 놀라지 말자. 그렇게 했군요. 근데 엄청나게 이 지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올림픽의 그 난상을 보았죠. 넘어가서 수린왕 홍콩인데 중국 통신은 홍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중국이 2022년 다시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수린왕 21년 6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 22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냉철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 자문관인 앤서니 파우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장웬홍은 온라인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국영 언론에서는 전 보건부 장관이 통제 완화라는 제안에 경악을 표시하는 기사를 내버렸다. 공산당은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는 세계 최고의 큰 나라다. 확진이 한건만 발생해도 도시 전체가 봉쇄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담당지역에서 발생한 몇 안 되는 확진자 때문에 파면당했다. 외국인 입국은 거의 불가능하며 입국 허가를 받아도 최소 14일의 엄격한 호텔 격리를 거쳐야 한다. 많은 중국인은 제로 코로나를 옹호한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국경을 다시 열기가 힘들다. 지도부는 다른 나라의 델타 변이가 창궐하는 것을 보고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 중국 선전기관은 몇 달간 중국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나 훌륭하게 전염병을 막고 있는지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소독. 중국 최고의 과학자 몇몇이 조심스럽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의문을 가졌지만 중국 정부가 물러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난감하기도 할 것이다.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 정부가 전에 말한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폐쇄가 쉬운 입장이다. 수출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해외에 직접 투자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엄격한 검역 규정은 22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중국 항공사들은 국제선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22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발발로 중요한 행사가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2월에는 베이징을 거점으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며 이후에 이런뿐이지만 연례의 정기 국회도 있다. 5년 만에 열리는 22년 말의 당대회는 시진핑이 최소 5년 더 주席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자리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의 황옌종에 따르면 심지어 중국은 23년 3월 연례 정기 국회까지 국경 개방을 미룰지도 모른다. 백신 정치는 더욱 복잡한 문제다. 중국은 21년 말까지 백신 접종률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백신은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시노팜, 시노백을 포함해서 중국 백신은 델타 변이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래도 해도 이론적으로 백신은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건강보험 시스템의 부담을 줄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증에 그치는 환자도 입원 치료를 받는다. 그러므로 국경을 열면 특히 시골 지역의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중국 기업들은 mRN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아마 홍콩이 지표가 될 것이다. 홍콩 정부로서는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여는 일이 시급하다. 홍콩에는 최근 몇 달간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국 본토 당국은 국경 개방을 거부해 왔다. 홍콩이 대만과의 충돌이 잦은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테크붐에서 테크 래시로 시진핑의 빅테크 탄압이 계속되면서 산업권이 전면 개편될 것이다. 돈웨이랜드 중국 정부가 2021년 봄과 여름에 걸쳐서 중국 기술 기업에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끝은 어떨까? 개미리 SNS 거대기업 텐센트, 중국의 전자 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등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총 1조 달러 이상 날아갔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그냥 콱 날아가 버리네. 온라인 강의 등 여러 비즈니스 모델은 초토화되었다. 투자자들은 이쯤에서 끝날 기미가 보인다는 소식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8월 8일 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을 새로이 형성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아무리 낙관적인 분석가도 이 시점에서 22년에는 강력한 기획이 이어지리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새해가 밝으면서 중국 경제는 규제와 엄중 단속으로 대규모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국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기술기업이 입수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같은 전국 최대의 건물조차 쓰러졌고 성차 호출 대기업인 DD 글로벌 등 많은 기업이 철퇴를 맞았다. 계획의 속도로 보이는 수익을 내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을 제거해야 할 분야는 첨단 기술 제공,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SNS, 비디오 게임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서 2022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중국 기술 분야의 수익성 하락이다.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대기업은 몇 년간 투자자들에게 금강과 같았다. 그러나 21년 도입된 개혁의 영향이 반영되며 22년 수익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모든 분야가 똑같은 조치를 당한 것은 아니다. 한쪽 극단을 보면 온라인과 번거 후에 수업을 제공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비영리 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비디오 게임 역시 계속 타격을 입고 있다. 규제 당국은 21년 9월 텐센트를 포함한 게임 기업의 수익만 집중하지 말도록 압박. 홍콩, 중국 심해지는 압박이 청소년 게임 중독을 줄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했다. 바이댄스, 콰이쇼, 빌리빌리 등의 기업이 지배하는 숏 비디오 시장 역시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기업은 22년 수익률이 형편없을 듯하다. 수익이 꽝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핀디오디오, JD.com은 과거의 이들의 수익성을 얻은 독점적인 사업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식품 배달을 중점적으로는 슈퍼의 메이트와는 배송 기사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변화로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증권사 번스타인에 따르면 20년 32였던 텐센트의 주가 수익률은 22년에 약 24로 떨어질 전망이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 기술 기업이 자본을 모으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규제기관은 중국 기업이 뉴욕에서 상증하기를 원치 않는다. 홍콩에서의 기업 공개만으로도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가 발생했다. 중국 규제기관은 기술기업의 무분별한 자본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의사 결정자들은 21년 3월 30일 회의를 통해서 1차 규제가 성공의 조짐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투자자들은 22년 고평가된 중국 기술기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홍콩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라도 기업 공개를 단행하리라 예측이 된다.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전체 산업권의 리셋이다. 중국 기업들이 엄격한 정보 규제의 현실에 적응하는 사이에 투자자들이 보인 이들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치. 이렇게 중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네요. 마주는 중국과 서구가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21년 8월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번째 평가 보고서를 일러 인류의 코드 레드라고 했다. 세계적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120개국이 무공해를 향한 여정에 동참했다. 20년은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가까운 시일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이뤄질 전망은 어두워졌다. 세계적인 기후 야망은 심각한 시험에 들었다. 영국은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했고 미국은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석탄 생산을 늘리면서 석탄과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22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기. COP26이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이목에 쏠린 지금 우리는 힘을 합쳐 움직여야 한다. 22년 우리는 블루맵 카본을 만들 비슷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여러 지역과 산업군의 오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듯이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야심찬 탄소 배출 저감 서약의 질과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과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22년 이후로 더 많은 기업, 은행과 투자자들이 우리의 블루맵 시스템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블루맵 시스템을 활용하기를 바란다.